자, 그러면 이제 첫째도 우리 입문서 가지고요. 요 교재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 표지 일단 제일 처음에 표지에서 표지 포함해서 2장을 넘겨 보세요. 표지 포함 2장을 넘겨 보시면 이 책의 목차 컨텐츠가 나올 거예요. 차례 찾으셨나요? 예. 컨텐츠 목차가 나오죠. 제 1과목 이제 우리가 배우시는 과목은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입니다. 예, 부동산학 개론이 총 3개 편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칠판 한번 써볼 테니까 목차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 음, 1편, 2편, 3편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고요. 제목을 한번 써보면 1편은 부동산학 총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론. 2편은 부동산학 강론. 3편은 이제 감정평가론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감정평가론. 자, 일단 우리가 그 문항수를 한번 적어보면요. 총론에서 한 2-3문항 정도 출제됩니다. 한번 써보세요. 총론에서 한 2-3개 정도. 2문제에서 3문항 정도 출제가 된다. 그 다음에 강론에서는 30문제 이상이 출제가 됩니다. 30개 이상. 40문제 중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강론에서 출제가 되겠죠. 30문제 이상. 감정평가론에서 한 6개에서 7개 정도 출제가 돼요. 6개에서 7개 정도. 그래서 부동산학 개론을 총 3개 편으로 나눠봤을 때 1편 총론은 2-3개, 2편 강론은 30개, 3편 감정평가론이 6개, 7개 출제가 되는데 별표 하나를 띄워볼 겁니다. 어디다 띄울 거냐면 감정평가론에 띄울 거예요. 감정평가론.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수험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부동산학 개론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3개 파트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특별히 또 어려운 파트가 감정평가론을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근데 감정평가론 파트는 첫 단추만 잘 끼워 놓으시면 나중에 필요할 때 끄집어 쓰면 되는 부분. 그러니까 막 까먹고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하실 때 잘 정리해 놓으시면 상당히 이제 시험장 갈 때까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파트가 아닌가. 초반 정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감정평가론 별표 하나 띄워 놓으시고. 2번째. 강론이 30문제 이상 출제가 된다고 했는데 강론을 제가 세분 목차로 나누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 지금 이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에서 7개 장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1장이 수요 공급입니다. 수요 공급. 2장은 이제 경기 변동. 3장은 시장 이론인데 그냥 시장론 할게요. 4장이 정책론. 5장이 투자론. 6장이 금융, 7장이 개발론, 개발 관리론 되어 있는데 그냥 개발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있고, 옆에다가 세분 문항수를 한번 적어볼까요? 예. 수요 공급이 한 서너 문항 정도 출제가 됩니다. 3개에서 한 4개 정도. 보통 4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경기 변동은 한두 개 정도. 시장론이 한 4-5개. 정책론도 한 4-5개. 정도. 투자로는 5개 이상 출제가 됩니다. 5개 이상이라고 적어두셔야 됩니다. 많이 나올 때 8개까지 나옵니다. 금융도 5개 이상이라고 적어두겠습니다. 올해 시험은 7개 나왔습니다. 개발론도 한 4-5개 정도 출제가 됩니다. 4-5개. 이렇게 해서 뭐 다 합쳐보면 이제 30문제 이상이 될 건데, 이 중에서 역시 또 별표 좀 쳐드릴게요. 별표. 여기서 3개를 쳐드릴 겁니다. 3개. 첫 번째 수요 공급이론.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경기 변동, 시장 정책 건너뛰고 투자론. 상당히 중요하죠. 투자론. 사실 우리 부동산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 한 개만 얘기해봐라 그러면 저는 투자론 얘기합니다. 투자론은 우리 부동산학개론의 승부를 가를 겁니다. 투자론에서. 투자론 잘하시는 분들 합격, 투자론 잘못하시는 분들은 민법이나 다른 부분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론이 그만큼 중요한 파트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좀 강조가 되고 있는 게 금융론입니다. 금융론도 별표. 작년에는 사실 금융론은 별표를 안 쳐드렸는데 올해는 금융론까지 별표를 쳐드릴 겁니다. 그래서 별표 1개 총 4개. 문항수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별표 4개. 감정평가론, 수요공급, 투자, 금융입니다. 아니, 쌤, 그러면 별표 없는 건 어떻게 공부할까? 별표 없는 거. 자, 별표 없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총론. 별표 없죠? 예. 경기변동, 시장, 정책, 개발론은 5월달 이후에 공부를 처음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5월달 이후에 공부를 처음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어떤 경우냐면 결과는 똑같은데 예를 들면 제가 다른 과목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부동산 공법을 예를 들면 부동산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처음에 배우는 법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별다른 얘기 없으면 처음에는 그거 공부하면 돼. 뭐 건축법, 주택법 이런 건 나중에 뒤에 가서 공부가 된다는 거지. 그걸 계속 반복해서 아까 말씀드린 다독으로 읽는 거지. 그러니까 총론이라든지 경기 변동, 시장, 정책, 뭐 개발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시험은 승부를 가르지 않습니다. 뭐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 총론 몇 개 나온다 그랬어요. 2-3개 나오는데 총론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 보통 총론을 몇 개 맞추냐면 2-3개를 맞춰요.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 2-3개 나오니까. 근데 총론을 열심히 공부하시는 안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 아니 그럴 수 있잖아. 그 사람들 몇 개 맞출까? 2-3개 맞춰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하고 싶냐면 공부를 해도 맞추고 별로 안 해도 이거는 뭐 틀리고 이런 파트가 아니라는 거지. 총론 같은 경우는. 그리고 뒤에 가서 집중 공략하면 되는 파트라는 거지. 왜냐면 그만큼 단순 암기가 많고 크게 이해할 부분이 없다는 거지. 근데 예를 들면 투자론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올해 투자론 6개 나왔거든요. 6개. 투자론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 투자론 6개 나와도 6개 다 못 맞춰요. 6개, 7개 나와도 뭐 한 4-5개 많이 맞춰요. 근데 투자론 열심히 안 하신 분들은요. 투자론 한 개도 못 맞춰요. 한 개도. 수용급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 수용급 한 3-4개 뭐 맞추겠지. 열심히 안 하신 분들은 한 개도 못 맞춰요. 감정평가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 6개, 7개 다 맞출 수도 있습니다, 이거. 근데 열심히 안 하신 분들 몸 한 개도 못 맞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될 파트가 요 4개 파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12월 달에 입문과정 수업 들어주셨으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건 없고 선물로 11월 달에는 철저하게 진도 무시하고요. 나머지 파트들을 수업 진도 안 나가겠습니다. 수업 진도 안 나가고 얘들만 보겠습니다. 수요금급, 투자, 금융, 평가론. 끝나고 나면 또 수요금급, 투자, 금융, 평가론. 글을 읽겠지만 한 번 더 끝났다 그러면 또 이렇게 계속. 그래서 1월 달에 처음으로 학원 오시는 분들하고 12월 달 수업 들으셨던 분들하고 제가 확실하게 실력 차이 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 처음 오시는 분들 막 어리버리 할 거 아니야? 막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때 우리는 벌써 수요금급 2바퀴 이상 돌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난이도 상중하 중에 입문과정, 지금 12월 달 과정에서는 난이도 상중하 중에 상을 철저하게 무시할 겁니다. 안 볼 겁니다, 아예. 제가 중간에 수업 건너뛰지 않습니까? 안중량갑다가 아니라 어려운갑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해도 어려운 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입문과정에서는 얘들만 잡겠습니다. 중과 하만. 그래서 그 부동산 학기로는 승부를 결정짓는 4개 파트랑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난이도 중하, 시험장 가서 맞출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우리 한번 집중 공략해보자는 거죠. 입문과정에서 집중 공략해볼 겁니다. 그래서 12월 달 수업 과정은 진도를 아예 생각하지 마세요. 진도를 아예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책 펴라 그러면 그 책 펴면 되고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볼 겁니다. 그러니까 간혹 선생님 그래도 한번 쭉 다 봤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바람직한 공부가 아니에요. 특히 1년 농사를 짓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자격시험에서는 시험에 출제 비중이 높고 당연히 출제 비중이 높아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장 갈 때 도움받을 수 있는 파트를 집중 공략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보니까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가 첫 시간이고 그래서 오늘은 수용급 들어가는 게 맞는데 오늘은 총론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론합니다. 총론은 사실은 수업해야 되는 이유가 문항수 때문에 문항수는 2자리밖에 안 나와. 근데 문항수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총론을 알아야지 그래도 우리 부동산 학에 대한 맛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 학이라는 학문이 이런 학문이구나. 부동산이 뭔지는 알아야지 부동산을 공부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은 총론을 공부하고 다음 주부터는 철저하게 수요금급 끝나고 나면 투자론, 끝나고 나면 금융론, 끝나고 나면 감정평가론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혹시 여유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상태를 봐가면서 문제풀이도 제가 딱 보고 이분들 이제 문제도 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문제풀이도 바로 시작합시다. 11월 달부터. 하지 말까요? 하면 참 좋은데. 참 좋은데.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문제풀이도 한번 3주차, 4주차 봐가면서 한번 시도해보고 이런 문제들이 시험에 나오고 있고 이런 문제를 공략하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라는 것을 미리 한번 맛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최초로 입문과정에서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올해는 하여튼 제가 문제는 진짜 많이 풀게 만들어 드릴게요. 문제는 진짜 많이 풀게 만들어 드리고 그다음에 좀 보완해야 될 점. 예를 들면 계산 문제가 너무 약하다 싶으시면 계산 문제, 계산기 두드리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기초 계산 문제. 계산기에다가 1억 치라 그러면 잘 못 치거든. 1억 치는 방법까지. 1에 0이 몇 개 붙어야지 1억인지까지 기초 계산 문제까지 계산기 다루는 연습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들 이렇게 어리버리 할 때 우리는 다 준비를 좀 갖추고 시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교재 페이지 6쪽으로 넘어갑니다. 6쪽.
이제 처음이죠. 6쪽 부동산학 총론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업 듣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업 듣는 방법은요. 부동산학기로는 노트를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트 필요 없고 필요한 내용은 교재에다 다 쓸 겁니다. 교재에다 다 쓸 건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계시는 교재는 인문서 아닙니까? 그죠? 인문서는 크게 중요한 교재는 아닙니다. 사실은 2달만 보는 교재니까. 그러면 1월 달에 기본서가 나오면 기본서는 제가 3월 달에 해드리거든요. 3월 달에 밑줄을 제가 그어드립니다. 밑줄을. 교재에다 손대면 안 돼. 밑줄을 제가 해드리고 동그라미도 내가 해드리고 별표는 1개부터 4개까지 내가 해드리고 그다음에 심지어 중요한 단어는 형광펜 처리까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미리 수업 들었던 사람 다 물어봐요. 내가 진짜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 제가 제 책에 밑줄을 그어올 겁니다. 제가 제 책에 밑줄을 그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지. 나는 내 책에 밑줄을 그을 필요가 없지. 이게 내가 쓴 책인데 내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밑줄을 왜 그어오겠습니까? 상징적인 의미예요. 상징적인 의미. 제가 밑줄을 그어오고 제 책이랑 여러분들 책이랑 똑같이 만들어 드리겠다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런 작업을 하냐면 실제로 이제 시험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지금이 10월 14일이다. 2015년 10월 14일이다. 그럼 시험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네요. 시험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을 때 우리 수험생들이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지 아세요? 잘 모르죠? 열흘 앞으로 안 다가왔으니까. 쌤 저기 필요 없는 거 말고 좀 중요한 것만 얘기해 봐봐. 중요한 것만. 왜요? 그러면 그것만 한번 보고 싶어 내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처음 수업 들을 때 참 초심의 마음으로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써버립니다. 책에다가. 다 밑줄 그어버리고. 나중에 핵심을 잡아서 못 본다는 거지. 60점 맞으면 합격하는 시험에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밑줄 긋고 많이 필기해 놓은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독이 됩니다. 독이 되어서 나중에 여러분들 막 괴롭혀요. 그 남들은 하루 만에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다 보는데 혼자는 못 보는 거지. 너무 많은 게 적혀 있어, 책에. 정말 중요한 것만 적혀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으면 여기 앉아서 필기하시는 분들의 책이 다 보여요. 보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밑줄 안 그어. 표시가 없어. 근데 위에 보고 있으면 찝찝해요. 저기 밑줄 그어줘야 되는데. 저기 별이 떠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더 찝찝한 경우를 소개해드릴까요? 더 찝찝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전 별로 안 중요해. 안 중요한데 별을 치고 있어. 와, 저분 저러시면 안 되는데. 저분 저기다 저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하루 종일 밥맛도 없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그래요. 그래서 책은 제가 관리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책은 제가 관리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책과 여러분들 제가 똑같이 만들어드리는 작업을 3월달에 할 겁니다. 왜 3월달에 하냐면 1월달에 밑줄을 그어드리면 주객이 전도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밑줄을 그으세요 하면 밑줄을 긋는 게 주가 되어버립니다. 내용 이해하는 게 객이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1월달, 2월달에 그냥 수업을 들어놓고 11, 12, 1, 2는 수업을 들어놓고 3월달에 밑줄을 치는 이유는 3월달에 밑줄을 치면서 밑줄 그는 거 맞지 이거 중요한 내용 맞지 하는 걸 확인하는 과정으로 공부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책은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책에다가는 어떤 짓도 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알겠죠? 제가 제 책하고 여러분들 책하고 똑같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강의 특성을 제가 연구해 봤습니다. 제 강의 특성을 제가 연구해 보니까 제가 밥상을 차려드리는 강의를 하지 않더라고요. 밥상을 차려드리는 건 당근이고 떠먹여 주더라고요. 차려주고. 보통 쌤들이 밥상 차려주는 강의까지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분석해 본 결과 떠먹여주는 강의까지를 해야 되는데 떠먹여주는 강의까지를 해야 되는데 떠먹여주는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막 씹으시면 돼. 알겠죠? 맛있게. 안 씹으시면 내가 막 쉽게 해드릴게. 알겠죠? 예, 그 과정까지를 해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부동산학개론 제가 좋은 결과 얻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번 보시죠. 6쪽이죠. 일단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부동산학을 공부하니까 당연히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부동산 보기 전에 잠깐 부동산학의 간략한 역사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부동산을 영어로 리얼 이스테이트라고 합니다. 리얼 이스테이트. 리얼 이스테이트. 여기 이제 영어로 부동산이라는 단어입니다. 뭐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또 부동산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부동산 학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보통 이제 학문을 얘기할 때는 S 많이 붙입니다. LY 많이 붙이거나. 그래서 mathematics, biology 뭐 이렇게 해서 S나 LY를 붙여서 학문으로 표시를 많이 하는데 부동산학은 조금 특이하게 그냥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리얼 에스테이트 해버리면 이게 부동산도 되고 부동산학도 됩니다. 근데 부동산학은 대문자로 리얼 이스테이트 이렇게 보통 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소문자 리얼 이스테이트는 부동산, 대문자 리얼 이스테이트는 부동산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학. 그럼 부동산학의 역사는요 19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딱 1970년이에요.
1970년 건국대학교 김영진 교수님이 처음으로 만드신 학문이 바로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입니다. 건대 알죠? 건대. 여기서 범기역에서 타고요. 사당에서 갈아타시면 됩니다. 사당에서 2호선 환승해서 외선순환으로 가시면 됩니다. 내선순환 타면 안 됩니다. 외선순환으로 가시면 건대 가실 수 있죠. 예, 우리나라에서 그 부동산학이 처음으로 발상된 곳입니다. 건대가. 그래서 아직까지도 부동산학과로 가장 유명한 대학, 부동산학과를 알아주는 대학이 건대 부동산학과를 알아줍니다. 왜냐하면 건대가 우리나라 부동산학의 메카거든요. 요분 김영진 교수님이란 분은 건대 행정대학원 교수님이셨는데 지금은 작고하고 안 계십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만드신 학문이다. 이분이 부동산학을 만들 때요. 유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생각해야 돼.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야. 그럼 유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존재했던 법학, 경제학, 그다음에 기술적 측면의 건축학, 토목학 이런 학문들을 짬뽕시켜서 만든 학문이 부동산학이에요. 그래서 부동산학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동산학을 복합 개념의 학문이라 그래요. 복합 개념은 여러 학문들을 짬뽕시켰다, 종합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법경기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까요? 집안 잘 보세요. 자, 토지가 이렇게 있고 건물이 이렇게 있어. 부동산 하면 그럼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 그럼 뭐가 필요하면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지. 기술, 건축학, 토목학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은 기술의 뒷받침 없이는 부동산을 짓고 말고 할 수가 없어. 기술이 필요하다. 두 번째, 토지 위에 건물 짓는 이유가 뭔데? 짓는 이유가 수익의 극대화라고 봅니다. 수익의 극대화. 수익의 극대화. 그러니까 김영진 교수님은요, 부동산을 공부하는 목적을 수익의 극대화라고 보고 있어요. 수익의 극대화. 그럼 돈 벌어야 돼. 돈 벌려면 뭐가 필요해? 경제적 측면의 학문들이 필요하지. 경제학, 경영학, 마케팅 이런 거. 그렇겠죠? 예. 그러면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건물을 이만큼 짓지 말고 더 지으면 되지. 그러면 수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지. 이만큼. 근데 얘는요, 이거밖에 못 지어요. 왜냐하면 용적률 때문에 그래요. 용적률 때문에. 아니, 더 넓게 지어버리면 임대권이 더 나오잖아. 이거밖에 못 지어요. 왜냐하면 건폐율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공법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 공법. 공법이 뭐냐면요, 개인과 국가 간의 수직적 법률 관계를 얘기합니다. 수직. 국가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공법이라 그래요. 그러면 사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법. 자, 부동산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은행에 갑니다. 은행. 가서 돈 좀 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행 가서. 은행은 돈 빌려주는 게 지일이야, 지일. 돈 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은행 가서 돈 빌리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담보대출 아니면 신용대출입니다. 뭐라고요? 담보대출, 신용대출. 근데 우리가 1년 동안 부동산학 공부하는 내내 신용대출 안 배웁니다. 우리는 신용대출 한 개도 안 배웁니다. 우리가 부동산 관련해서 대출은 무조건 담보대출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1년 내내 대출은 무조건 무슨 대출이다? 담보대출이다. 그러면 얘가 돈을 그냥 빌려줄 일이 없다는 거지. 돈 떼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뭐를 잡고? 담보 잡고 돈 빌려줍니다. 맞아요? 이때 얘가 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올 거 아니야? 이때 얘와 얘 사이에서 맺어지는 권리가 저당권이에요. 뭐라고요? 그럼 얘는 저당권자, 얘는 저당권 설정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저당권은요, 얘와 얘 사이의 법률 관계입니다. 국가 있어, 없어? 없지. 얘가 국가야? 국가 아니잖아. 얘와 얘 사이의 법률 관계를 사법이라고 합니다.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수평적 법률 관계를 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물어, 여러분들한테. 야, 너 요즘 부동산 공부한다며? 왜 이렇게 물어? 공부하지. 뭐 공부해? 그럼 법도 공부하고, 뭐 이렇게 부동산 학도 공부하고, 그래. 그럼 법이 뭔데?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법은 크게 공법과 사법으로 나뉜다, 이렇게. 공법은 개인과 국가. 그 다음에 사법은 개인과 개인. 이러면 약간 덜 있어 보이고, 약간 있어 보이는 방법은 단 하나 추가하면 돼. 수직하고 수평하고. 상당히 사람이 유식해 보여요. 이 단어 하나에 사람이 상당히 유식해 보인다고. 공법은 개인과 국가 간의 무슨 법률 관계? 수직적 법률 관계가 공법이에요. 알겠어요?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뭐? 수평적 법률 관계를 사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부동산은 원튼 원하지 않든 수많은 법적 규제를 받아 안 받아? 받아. 이런 거 공법이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 수많은 법률 관계를 맺어 안 맺어? 맺어. 이런 걸 사법이라고 한다. 그럼 부동산학은 법학과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 세 가지 측면을 짬뽕시켜서 부동산학하고 탄생을 한 거야. 70년에. 다시. 부동산학은 3대 측면을 짬뽕시켰다고요? 3대 측면을 짬뽕시켰다고요? 그걸 복합개념이라고 한다고요? 복합개념에 3대 측면 뭐 있다고요? 법, 경, 기. 요 세 가지가 있어요. 법, 경, 기. 그래서 부동산학은 법, 경, 기 3대 측면의 학문의 짬뽕이고 그걸 복합개념이라고 합니다. 이걸 2대 측면으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2대 측면을 표현하면 법과 경제 묶어서 무형이라고 부르고, 기술적 측면을 유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형과 무형은, 자, 잘 봐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이 눈이에요. 눈으로 쓸까? 눈.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유형이에요. 저 유형은 형체가 있다 없다?
있다, 유형.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것들은 무형이라고 합니다. 무형. 무형 형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률과 경제는 형체가 있어, 없어? 없어. 그 형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거라고. 이건 뭐라 그래? 무형. 기술이 발달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어, 없어? 고층 건물이 생기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형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한다? 유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복합 개념은 3대 측면의 짬뽕이라고. 3대 측면이 뭐라고요? 법 경기. 이걸 2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법과 경기 정치 없으니까 무형. 기술적 측면은 유형. 유무형적 측면의 학문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 얘기는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그냥 참고로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한번 해볼까? 자, 우리나라 부동산, 들어가기 전에. 부동산은 영어로 뭐라 그래요? 리얼 이스테이트. 근데 대문자로 리얼 이스테이트 하면 뭐다? 부동산학. 우리나라 부동산학의 역사. 언제 처음 생겼고? 70년. 부동산학의 메카. 건대. 우리나라 부동산학의 아버지. 김영진. 우리 저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라고 불러요. 부동산학의 아버지. 김영진. 알겠죠? 예. 그럼 저 사람이 처음으로 1970년에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을 만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야? 기존에 있는 걸 짬뽕시킨 거야? 기존에 있는 걸 짬뽕시켜서 부동산하고 탄생을 시켰다고. 그걸 네 글자로 무슨 개념이라 그래? 복합 개념. 그럼 짬뽕시키려면 짬뽕시킬 재료가 필요한데 세 개의 재료를 짬뽕시켰다고. 그게 뭐라고요? 법경기. 요걸 두 개로 묶으면 법과 경제는 뭐? 무형. 2대 측면은 무형과 유형. 무형과 유형. 법과 경제 무형, 기술은 유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게 부동산 공부하는 사람의 기본이야. 그래도 우리나라 부동산학이 1970년에 처음 생겼다. 부동산학으로 제일 유명한 대학이 건대다. 그 부동산학을 처음 만든 사람은 김영진이다. 이 정도는 아시고 부동산학을 만들 때는 기존의 법경기 학문들을 짬뽕시켰다. 요걸 2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법과 경제 묶어서 무형, 기술은 유형. 요거를 복합 개념이라고 한다 정도까지는 알아야지 그래도 기본 개념을 알고 출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금부터 시험에 나오는 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까지는 시험에 안 나옴. 요거 필기하신 분들 옆에다가 시험에 안 나옴 이렇게 좀 적어두시고 지금부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부동산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잡아볼게요. 자, 대답 좀 해보세요. 우리 복합 개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복합 개념은 3대 측면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2대 측면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예. 3대 측면은 뭐죠? 법경기 한번 해볼게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2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법과 경제 묶어서 이건 뭐라 그러고? 무형. 기술적은? 유형. 형체가 있고 없고 알고 계시죠? 예. 잠깐만요.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이냐면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고 광의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협의는 좁은 의미를 말합니다. 좁은 협자를 써요. 광의는 넓은 의미를 말하고.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산이라는 거 있어요. 자본이라는 거 있고 생산 요소라는 거 있고 소비재가 있고 상품이 있어요. 기술적 측면, 물리적이라고도 하는데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에는 이제 자연이라는 거 있어요. 공간이라는 거 있고 위치라는 거 있고 환경이라는 거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험에 나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간혹 우리 수험생들 중에 이런 수험생들이 계시더라고. 선생님 그러면 이런 걸 설마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걸 다 외워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런 걸 다 외워야 됩니다. 다 외워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이 중에서 뭘 외워야 되는데 싹 다 외워야 돼요. 이걸 싹 다. 싹 다. 아니 선생님 그러면 싹 다 외울 텐데 이걸 언제까지 외워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걸 다 외워야 됩니다.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외우는 게 아니고 right now. 지금 당장 이걸 다 외울 겁니다. 오늘 이거 못 외우면 집에 못 갑니다. 알겠죠? 다 외울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지금 이거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7번 보세요. 자,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는데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민법 99조 1항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 민법 수업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그 민법에서 민법 책에 나오면요. 나중에 법전이 나오거든요. 그 민법 법전 부동산 관계되는 법전 따로 받으실 겁니다. 거기 심심할 때 정말 심심할 때 99조 1항을 찾아가는 겁니다. 민법 99조 1항 찾아가면 민법 99조가 2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1항이 뭐냐면 부동산이라 하면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99조 2항은 토지와 그 정착물 1항 말고는 싹 다 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법은 부동산과 동산의 구분을 토지와 그 정착물이냐 아니냐라고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뭐만 부동산이다? 토지하고 그 위에 있는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나머지는 싹 다 동산. 근데 토지와 그 정착물은 민법에서 하는 부동산이란 얘기예요. 근데 요거를 부동산 학의 관점에서 보니까 범위가 너무 좁더라. 그것만 부동산으로 보기에는 범위가 너무 좁더라. 그래서 무슨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광의의 부동산은요. 방금 얘기했던 토지와 그 정착물. 토지와 그 정착물은 뭐야? 협의지. 요거 받고 준부동산이 더해집니다. 준부동산은 의제부동산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럼 지금부터 저랑 의제부동산, 준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발 잘 보세요.
준부동산. 이걸 준부동산이라고 하거든요. 준부동산은 첫 번째, 등기나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춥니다. 등기,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원래 부동산 아니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들입니다.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냐면 부동산으로 준하여 취급된다는 말을 유식한 말로, 정말 유식한 말인데 이거 부동산으로 의지해준다 그래요. 유식해 이런 말. 의지해준다. 준하여 취급한다. 의지해준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동차 있고요, 건설기계 있고요, 항공기 있고요, 선박이 있어요. 공장재단 있고요, 광업재단 있어요. 그 다음에 어업권 있고요, 임목 있어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임목. 자, 칠판 잘 보세요. 칠판 바라봐 주세요. 칠판 보세요. 자, 이 시계입니다, 시계. 시계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동산이고.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이건 부동산이죠? 예. 자, 공시방법이라는 거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동산은 공시방법이 점유고요.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등기, 등록입니다. 등기, 등록. 자, 공시방법이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칠판 보세요. 예. 누가 물어요. 야, 그 시계 그거 누구 거야, 그거? 그래요. 그 내가 뭐라고 하냐면, 이 손목 시계 이건 내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가 뭐라고 하냐면, 그게 왜 네 건데? 그 내가 얘기를 하죠. 이거 내가 지금 가지고 있잖아, 이거. 내가 지금 점유하고 있잖아. 아, 네 거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 이게 내 거라고 공식적으로 널리 알리는 수단을 공시방법이라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널리 알리는 수단을 동산은 점유로 공시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부동산 누구 거야? 내 거야, 이거. 그게 왜 네 건데? 내가 여기 살고 있잖아. 그래서 내 거지. 아니에요. 살고 있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부동산은요, 점유로 공시하지 않고 등기부 떠서 보여줘야 돼요. 다 내 거잖아. 그러면 등기부 보고, 진짜 네 거 맞네. 그럼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등기, 예외적으로 등록입니다. 그럼 대답. 동산들은 공시방법이 뭐다? 점유다. 부동산들은 등기, 등록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등기, 등록하면 이거는 누구의 공시방법? 부동산의 공시방법. 점유하면 동산의 공시방법. 그럼 동산들이 싹 다 점유하고요, 부동산들이 싹 다 등기, 등록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평온해요. 평화롭다고. 근데 동산들 중에 상당히 건방진 동산들이 있습니다. 이 동산들은요, 경제적 가치가 커요. 덩치도 크고. 그래서 일반 동산들처럼 점유로 공시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의 공시방법인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를 하더라는 겁니다. 얘들은요, 원래 부동산 아니었지만 그냥 부동산처럼 취급해줘요. 한 개만 예를 들어볼게요. 자동차. 여러분, 자동차는요, 몰고 다니면 질 거야? 등록원부에 등록돼 있어야 질 거야? 등록돼 있어야 질 거야. 그러면 자동차는 민법에서 말했던 토지와 거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자동차가 어떻게 토지와 거정착물입니까? 토지와 거정착물 아니지. 그러니까 민법상 부동산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지만 공시방법이 부동산의 공시방법을 갖추고 있다, 동산의 공시방법을 갖추고 있다, 부동산의 공시방법을 갖추고 있다. 공시방법이 뭐다? 등기, 등록이다. 그러니까 원래 부동산 아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부동산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하나 있어요. 부동산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저당권 설정입니다. 저당권. 여러분들 이거 알아놓으세요. 나중에 민법에서도 중요합니다. 민법에서도. 부동산은 뭘 설정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동산은 저당권 설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건 부동산밖에 없어요. 부동산의 특권이에요, 특권.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전당포에 시계 맡기고, 전당포에 스마트폰 맡기고 돈 빌려오는 거는요, 질 잡힌다 그래요. 이건 질권이라 그래요. 질권. 이건 질 잡히는 거지 저당 잡힌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잘못 쓰고 계시는 거예요. 저당 잡히는 게 아니고 질 잡히는 거예요. 저당권은 누구만? 부동산만 되는 거예요. 시계나 스마트폰은 저당 설정이 안 돼요. 저당 설정은 누구만 된다? 부동산만 된다. 맞아요? 그런데 자동차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자동차는 토지와 거정착물이 아니야. 아니야. 맞죠? 그럼 부동산이야, 아니야?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 하지만 저당권 설정이 된다고. 누가 물어. 아니, 자동차는 왜 부동산도 아닌데 저당권 설정이 돼? 그럼 여러분들은 준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준부동산이 뭔데? 부동산과 공시방법이 똑같아서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하는 것들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어떤 애들이 있냐면, 저 따라해봐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시작. 이거 안 해주신 분들 후회하실 거예요. 지금 안 따라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후회하게 만들겠어, 내가. 만들어버릴 거야, 내가. 이걸 기계라 그럴 거예요, 기계. 자, 따라해봐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시작. 요거는 재단이라고 할 거예요. 마지막 따라하세요. 어업권, 임목. 이렇게 한번 읽어주는 게 복습이라고. 읽어주는 게. 집에 가서 복습 따로 안 해도 된다니까.
집에 가서 안타까워서 그래요. 요거는 그냥 기타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객관식 시험의 묘미를 살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 중에 공부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중부동사는 집에 가서 이제 암기하는 거지. 중부동사는 자동차, 건설기기, 항공기, 선박, 공장재단, 강업재단, 업권, 임목이 있다. 어우씨, 왜 이렇게 안 외워져? 자동차, 건설기기, 항공기, 선박, 공장재단, 강업재단, 업권, 임목이 있다. 어우씨, 안 외워지네. 막 이렇게 외우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중부동사는 3종입니다. 3종. 따라하세요. 기계, 재단, 기타. 기계, 재단, 기타만 해도요. 자동차, 건설기기, 항공기, 선박에 나왔을 때 중부동사 맞지? 라는 생각이 들어. 들기만 들면 돼. 객관식이니까. 공장재단, 강업재단이 뜨잖아. 재단이구나. 어권, 임목, 나머지 기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럼 이거 지워버릴 거예요. 싹 지워버려요.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중부동사는 어떤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됩니까?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됩니다. 원래 부동산 아니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고 이걸 부동산으로 뭐 해준다? 의지해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종 세트 뭐 있습니까? 기계, 재단, 기타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여기까지 듣고 문제 나갑니다. 문제. 제가 아까 아는 거랑 문제 푸는 거랑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알기는 다 알았을 거예요. 대답 다시 하십니다. 토지와 그 정책물은 무슨 부동산? 협의. 토지와 그 정책물에다가 준부동산이 더해지면 광의. 문제 나갑니다. 문제 나갑니다. 제가 여러분들 드리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 첫인상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질문 상당히 중요합니다. 토지와 그 정책물은 광의 부동산에 속한다. OX. 다시. 토지와 그 정책물은 광의 부동산에 속한다. OX. 토지와 그 정책물은 광의 부동산에 속한다. O입니다. O. 요걸 갖다가 제가 지난달. 아니죠. 지난달이구나. 10월달에 문제 냈어요. 10월달에. 그러니까 시험 들어가기 한 달 전에 수험생들한테 20일 전에 수험생한테 문제를 냈어요. 절반에 들이더라고요. 토지와 그 정책물은 광의 부동산에 속한다. 여러분들 토지와 그 정책물은 광의 부동산에 속한다. 맞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읽어봐요. 광의 안에 뭐가 있어요? 협의가 있어요. 협의 있고 이거 받고 협의 받고 준부동산이에요. 제 문제 다시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협의가 뭐라 그랬어요? 토지와 그 정책물. 그럼 토지와 그 정책물은 뭐니까? 협의니까 당연히 어디에? 광의에 속합니다. 토지와 그 정책물이 뭐야? 협의지. 협의는 어디에? 광의에 속합니다. 광의라는 놈은 항상 협의를 받아요. 받고 시작해요. 거기다가 준부동산이 더해지는 거지. 그렇다면 토지와 그 정책물로는 협의 광의를 구분할 수 있음 없음? 없어요. 토지와 그 정책물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으니까. 협의도 있고 광의도 있으니까 토지와 그 정책물로 협의와 광의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구분하는 거야? 그래서 준이 중요한 거예요. 준부동산 없으면 뭐? 협의. 있으면 광의. 문제 두 번째 문제. 준부동산은 협의 부동산에 속한다. OX. X입니다. 준부동산은 어디만 속한다? 자, 그러면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은 민법을 떠올리세요.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은 민법을 떠올리시라고. 그러면 민법 99조 1항에서는 누구랑 누구? 토지와 그 정책물. 토지와 그 정책물 협의 강의에다 둘 다 박아놓고. 둘 다 붙박이로 박아놓고. 구분 기준은 뭘로? 준부동산으로 구분하는 거야. 없으면? 있으면? 토지와 그 정책물은 광의에 속해 안 속해? 속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협의 광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문제 풀다가 협의 광의가 뜨면 법경계 중에 무슨 측면에서 부동산을 구분하는 거다? 법률적 측면에서 구분하는 거다. 아시겠어요? 두 번째 경제적 측면. 읽어봐요. 읽어봐요. 자, 잘 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경제 활동하는 곳이 어딘가요? 그럼 여러분들은 시장 하시면 돼요. 어디라고? 시장에 가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시장에 누가 있어요? 시장에 누가 있어요? 시장에 가면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어요.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제가 시장은 누구와 누가 만납니까? 그러면 수요 공급이 만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뭐의 효과냐면 교육의 효과입니다. 여러분들 교육은 많은 걸 변화시킵니다. 상당히 많은 걸. 보통 제가 시장에 누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 수험생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시장에는 가면 아저씨도 있고 아줌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상인도 있고 뭐 그죠? 예, 물건도 있고 뭐 이렇게 시장에 가면 갈치도 있고 배추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시장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 시간부터는 수요 공급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교육은 많은 걸 변화시키거든요. 다시 묻겠습니다. 경제 활동하는 곳은 어디죠? 시장에 가면 누가 만나요? 자, 수요자들이 공급자들에게 돈을 줍니다. 돈. 공급자들은 수요자들에게 상품을 제공하고요. 뭐 준다고요? 돈. 이거 상품. 근데 우리 개론책에 돈이란 글자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돈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개론책에 돈이란 글자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책에 돈 나올 때마다 네, 한 글자당 100원씩 드릴게. 돈 안 나옵니다. 찾았어요? 한 글자당 10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으면 안 되는데, 아씨. 합치면 크다고. 돈 드리는 거는 없었던 일로 하도록 합시다. 예. 돈 드리는 없었던 일로 하고. 어쨌든 돈 대신에 쓸 수 있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 개론에서는 돈을요, 내 돈과 남의 돈으로 구분합니다. 내 돈과 남의 돈. 내 돈을 자본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 남의 돈은 부채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 요 두 개를 합쳐서 자산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그럼 우리 개론 책에는 돈이란 개념 대신에 내 거, 내 돈입니다. 남의 거 합쳐서. 그래서 자본, 부채, 자산이 개념이 뜨면 이게 돈이야. 됐어요? 예. 공급자들, 수요자들에게 상품 제공한다 그랬잖아. 근데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요, 이 상품을 꼭 구분하셔야 돼요. 자, 잘 보세요. 따라해봐요. 생산 요소, 소비재, 그리고 상품.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인데, 우리 초등학교 과정에서 뭐가 나오냐면 생산의 3요소라는 게 나와요. 3요소. 뭐냐면 토지, 노동, 자본이 있다 그래요. 그럼 토지, 노동, 자본은 생산의 3요소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 노동, 자본은 됐고 토지만 봅니다. 그럼 토지는 뭐다? 생산 요소야. 그러면 이제 주택이라는 걸 소비할 수가 있는데, 우리 수험생들 중에 생산 요소라는 단어와 소비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부터 제가 생산 요소, 소비재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밀가루가 있고요. 빵이 있어요. 마치 밀가루와 빵의 관계가 생산 요소와 소비재의 관계예요. 밀가루와 빵의 관계가. 여러분들 저를 보고 대답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들 배고플 때요, 빵 먹나요? 아니면 밀가루 퍼먹나요? 그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밀가루를 퍼먹진 않는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종적으로 내가 뭐 하는 거? 소비하는 걸 생각하셔야 된다고. 소비하는 게 뭐예요? 아니, 빵 하지 말고 소비재라고. 빵 지어버려야 되겠네. 빵 지어버려야 되겠네. 자, 내가 최종 소비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소비재라고 한다고. 알겠죠? 근데 빵이라는 소비재를 소비하려면 밀가루라는 생산재가 투입이 돼야 되는 거야. 밀가루를 갖다 우리는 생산 요소라고 한다고.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빵과 밀가루는 안 나오니까 우리 부동산과 관계되는 것만 보자고. 자, 질문. 우리가 거주하고 생활하고 잠자고 하는 곳은 어디죠? 주택입니다. 집 그러지 말고 좀 있어 보이겠죠, 주택. 근데 주택은 그럼 우리가 최종 소비하는 거 맞죠? 근데 주택을 소비하려면 뭐라는? 토지라는 생산 요소가 투입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토지라는 생산 요소 투입됐어요? 주택 소비했어요? 한 3년간 소비했어요. 3년간 소비하다 보니까 둘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내 누나랑 같이 못 자겠어. 독방 하나 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독방. 그 지방을 원하고 있는 거지.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애가 지방을 달라고 하니까 지금 살고 있는 주택 시장에 내놓습니다. 팔고 좀 더 큰 평형대로 이사를 갑니다. 이게 우리 부동산 시장의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자, 뭐 투입해서 토지라는 생산소도 투입해서 3년간 이 주택을 마다가 소비하다가 애 독방 줘야 되니까 이 주택은 시장에 내놓고 그러면 거래 대상이 되는 뭐가 된다고? 상품이 된다고. 요게 이루어지는 곳이 시장이라고. 시장은 경제활동하는 곳이고요.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활동하는 곳이 어디죠? 시장. 시장은 누가 만나요? 이 교육의 효과라고 이게. 시장에 가면 누가 있어요? 했을 때 아저씨 아줌마 있다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수요 공급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수요자들이 공급자에게 돈을 줄 거 아닙니까? 돈과 관련되는 개념 시작. 부채, 자산. 부채가 생략돼 있어요. 근데 공급자들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줄 건데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고. 뭐예요?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그렇게. 맞아요? 예.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은 제가 무형이랬어요? 유형이랬어요? 유형 형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눈으로 위치가 좋다 나쁘다 확인할 수 있어? 없어? 그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 위치 좋다 나쁘다는. 눈으로 얘는 3층짜리고 얘는 5층짜리고 얘는 7층짜리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걸 공간 덩어리라, 공간. 눈으로 자연 환경이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이런 것들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들. 유형. 그럼 무슨 측면? 기술적 측면이 됩니다. 그럼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드릴게요. 다음 중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이 아닌 것 이렇게 나오고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자산, 자연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답은 뭐예요? 자연. 자연은 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뭐니까? 기술적 측면. 알겠어요? 예,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지금 당장 다 외우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외우는 게 아니고. 절 보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와서 절 보시고 한번 대답해 봅시다. 복합 개념이란 말 알고 계십니까? 몇 대 측면? 3대 측면. 법경기 깔아놓고. 법률적 측면은 두 개 나와야지 뭐. 협의, 강의. 붙박이 누구. 토지와 그정착물, 붙박이 둘 다 붙박이 해놓고 뭘로 구분해? 중부동산. 없으면 협의, 있으면 광의. 토지와 그정착물은 광의에 속한다. OX. 액하지 말라고. 토지와 그정착물은 어디에도 있고 협의도 있고
광의도 있으니까 광의에 속해요. 항상 광의는 뭐를 받고? 협의를 받고 출발합니다. 알겠습니까? 준부동산, 뭐로 공시하는 것들? 등기 등록. 부동산 아니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3종 세트. 기계, 재단, 기타. 되셨나요? 예. 경제적 측면. 저 돈이 나와야 되니까 내 거. 내 거. 남의 거. 합쳐서. 상품이 나와야 되는데, 공급자들 상품 줘야 되는데, 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뭐 투입되고, 뭐 하다가, 소비자, 하다가 상품으로 나온다. 맞아요? 기술적 측면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들, 뭐요?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이런 게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문제를 맞춰요. 그러니까, 암기에서 맞추는데 한계가 있다고. 집에 가서, 법률적 측면은 협의, 광의, 토지고 정책무 다 있고, 경제적 측면은 자산자본, 생산수, 소비자 상품, 기술 측면은 자연공간, 위치, 환경, 그렇게 해서 맞추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그릴 수 있겠어요? 안 그려지면 집에 가서 한번 그려보아요. 알겠습니까? 예. 두 번째.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했고,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지금부터 토지는 좀 이따 볼 거예요, 우리가. 토지는 택지, 부지, 대지, 필지, 획지, 나지, 건무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따 배울 거고, 우리는 정착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착물. 칠판 한번 보세요. 이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의미를 잘 알고 개념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칠판 보세요. 자, 따라해봐요. 토지 정착물. 오늘 눈을 여러 번 그리는데, 눈을 한번 그려볼게요, 눈. 그 눈으로 봤을 때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입니다.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 그럼 토지 위에 정착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착되어 있는 물건들.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 요거 한번 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부동산 그려봐라.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한테 부동산 그려봐라.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좀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아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이렇게 그려야 돼요. 법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좀 아는 사람들은요, 부동산을 그리라 그러면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법과 외국 법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은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다룬다, 독립적으로 다룬다. 아, 그렇죠.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독립적으로 다룹니다. 근데 외국에 가면요,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다룬다? 일체로 다룬다.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 자, 우리나라에서는 토지 등기부라는 게 따로 있나요? 네. 따로 있어요.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나요? 네.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를 따로 두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같이 두나 따로 두나 차이가 없지 않느냐?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자, 토지와 건물을 갑이 가지고 있었어요. 토지도 갑고 건물도 갑고. 그런데 경매라든지 또는 다른 기타 사유로 인해서 건물을 을이 가져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수도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요, 토지는 갑이 가지고 있는데 건물을 을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가보면요, 토지와 건물을 원래 하나로 봐요. 토지와 건물은 원래 일체야. 그래서 예를 들면 토지는 마이크가 가지고 있고 건물은 로버트가 가지고 있고 이런 경우는 없다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친구 중에 외국 친구, 미국 친구가 있다면 한 미국 친구한테 한번 얘기해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영어로 얘기해야 되겠지. 미국 사람이니까. in Korea.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지. 미국 친구한테. 미국 친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Oh my God. Oh my God. Unbelievable. 그 사람들한테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런 거 좋아합니까? 예. 계속 연구해 볼게요. 예. Oh my God 좋아하시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어. 원래 토지와 건물은 혼연일체, 하나의 덩어리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본다, 독립적으로 본다? 독립적으로 본다. 그거 좀 이따 한번 물어볼 테니까 기억을 하세요. 예, 이거 지울게요. 자, 토지 정착물을 크게 종류를 둘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종속 정착물이에요. 종속 정착물. 하나는 독립 정착물이에요. 독립 정착물. 자, 요거는요, 법적으로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둘 다 눈으로 봤을 때는 어디 위에? 토지 위에 정착되는 물건인데, 법적으로, 자, 보세요. 토지 위에 뭔가 정착된 게 있어. 근데 종속적인 건 이게 갑거면 이것도 누구 거? 갑거. 이게 종속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토지 소유자가 갑인데요. 이 정착물이 있어. 근데 이게 을 거야. 그럼 이 정착물은 토지로부터는 뭐 한 거야? 독립적인 거지.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와 이거 소유자가 일치해. 그럼 이 정착물은 무슨 정착물? 종속. 토지 소유자와 이거 소유자가 불일치할 수도 있어. 그럼 이 정착물은 뭐야? 독립. 둘 다 토지 정착되어 있는 건 틀림이 없는데
법적으로 일부러 보는 것이 있고 독립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있다는 거지. 뭔지 알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뭐다? 종속입니다. 대부분 종속이에요. 종속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종속이 뭐예요? 그러면 싹 다 그러시면 돼요. 싹 다. 종속이 뭐라고? 싹 다 종속. 싹 다 종속이에요. 싹 다. 싹 다 종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립만 보시면 돼요. 독립이 딱 4개 있어요. 그럼 독립 4개 말고는 싹 다 종속입니다. 4개. 자, 혹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것들의 종류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긴장하세요. 긴장하세요. 왜냐면 우리 시험 몇 지 선다? 4지 선다라고? 저 깝깝한 사람들 어떡하지? 우리 시험 5지 선다. 그러면 시험에서 혹시 토지로부터 독립적인 게 아닌 것, 그러면 독립적인 거 몇 개를 내고 4개를 내고 나머지 하나를 섞을 수 있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예, 4개 그러면 긴장하세요. 그럼 독립적인 게 4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물.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토지에 뭐가 있다 하더라도,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 건물은 토지 소유자와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독립적인 것으로 취급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미분리 과실. 세 번째는요, 수목 또는 임목. 네 번째는요, 농작물입니다. 자, 칠판 한번 바라봐 주세요. 자, 지금부터 미분리 과실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수목이 이렇게 있어요, 수목. 여기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 사과 걸려있어요. 그럼 이 사과가 지금 걸려있잖아. 걸려있잖아. 그럼 이건 뭐라고 한다고? 미분리 과실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 미분리 과실은 종속입니다. 종속. 독립 아니라고. 알겠어요? 또, 수목도 종속입니다. 그래서 혹시 마당 있는 단독주택이에요. 마당 있는 단독주택에 사과나무 한 그루 걸려있어. 이사 갈 때 떼서 가야 된다. 아니면 놔두고 가야 된다. 놔두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속이니까요. 알겠죠? 근데 이 미분리 과실 주변으로 또는 수목 주변으로 팻말을 막 칩니다. 팻말. 팻말을 막 치면서 어떤 짓을 하냐면 이종호 거 접근 금지 건들지 마시오. 건들면 가만두지 않겠음. 이런 짓을 했어요. 이런 짓을 갖다 우리는 따라하세요. 명인방법. 관습법상 명인방법이라 그래요. 이게 내 거라고 널리 알리는 방법이 명인방법이에요. 관습법상. 아니면 수목 같은 경우는 준부동산이기 때문에 등기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 미분리 과실은 등기가 안 되지만. 그러니까 명인방법을 갖추거나 등기를 해버리는 순간 독립적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시. 미분리 과실이나 수목은 종속이다 독립이다 원래는. 종속인데 저런 말이 꼭 나올 거야. 관습법상 명인방법을 갖추거나 이목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독립으로 다뤄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종속인데 독립으로 다뤄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해보죠.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옥수수가 있어요. 옥수수 이렇게 옥수수 그려볼까? 그려도 되겠네. 그려도 옥수수. 이 옥수수 갑이 재배했어요. 그럼 누구 거? 갑 거. 그럼 대답하세요. 농작물은 종속이다 독립이다? 종속이다. 농작물 당근 종속입니다. 그런데 이 농작물을 을이 재배했습니다. 이때 갑을 부르는 이름과 을을 부르는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갑, 토지 소유자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을, 경작자. 따라해봐요. 자, 그러면 이 경작자 을은요, 갑의 땅을 사용할 만한 권한을 얻었을까, 안 얻었을까? 당연히 얻었겠지. 임대료 주고. 맞아요? 그럼 이 농작물은 누가 재배했으니까? 을이 재배했으니까 누구 거? 을 거. 그러면 토지 소유자 거, 경작자 거. 경작자 거. 그러면 종속이다, 독립이다. 독립이다. 그럼 자기 땅일 때, 을 입장에서는 타인 토지일 때, 타인 토지에서 경작된 농작물은 종속이다, 독립이다? 독립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지. 외울 필요는 없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토지 위에 있는 물건을 뭐라 부르자, 일단. 토지 정착물이라고 부르자. 눈으로 봤을 때는 다 토지에 정착돼 있어. 법적으로 몇 개로 나온다? 두 개로. 깝깝이 죽어보겠지. 다시. 보면서 하세요. 예. 눈으로 봤을 땐 싹 다 뭔데? 토지 정착물인데 법적으로 몇 개로 나온다? 두 개. 토지의 일부로 보는 게 종속. 토지로부터 독립적으로 보는 게 독립. 맞아요? 싹 다 뭔데? 종속인데 독립 몇 개? 4개 빼고. 독립 4개 빼고 싹 다 종속이 되는 거예요. 독립 4개 뭔지 첫 번째 얘기하실래요? 건물. 두 번째 명인방법 갖춘 미분리 과실이나 수목. 그 타인 토지에 경작된 농작물. 이런 것들이 독립으로 다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25회 시험이죠. 그 다음 중 토지로부터 독립적인 것이 아닌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토지로부터 독립적인 것이 아닌 것. 뭐 찾아라? 종속 찾아라. 그러면 독립 4개부터 먼저 찾지. 뭐 4개 나왔겠어요?
요거 4개나 딱 떠 있겠지. 맞죠? 요거 말고 답은 국어. 국어는 나중에 먼저 배우실 건데, 국어가 정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종속적인 것과 독립적인 거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재 보면서 한번 정리할게요. 교재 갑니다. 6쪽. 6쪽에 가시니까 1번. 부동산의 개념 찾았습니까? 거기 1번.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단어가 있나요? 복합 개념이란 글자만 네모를 빵 치세요. 복합 개념만 네모를 빵 치세요. 네모 빵 치셨으면 위에다 쓰세요. 3대 측면. 3대 측면. 옆에 하나 더 쓰세요. 2대 측면. 2대 측면이라고 하나 쓰세요. 그럼 대답하시죠. 복합 개념은 몇 대 측면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3대 측면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2대 측면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3대 측면부터 먼저 갈게요. 1번에 법률적 있습니까? 법이란 글자만 동그라미. 2번에 경만 동그라미. 3번에 기 동그라미. 3대 측면은 법경기 맞나? 예. 1, 2를 묶어주시죠. 1번과 2번. 1번, 2번 묶으시고 앞에다가 무형. 무형. 3번 기술이 있습니까? 앞에다가 유형. 유형. 다시. 복합 개념을 3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뭐고? 법경기. 2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법과 경제 묶어서 무형. 기술은 유형. 그 밑으로 내려가시니까, 잠깐 다시 볼까요? 아까 밑줄 동그라미 한 거. 법률적 측면 옆에 보니까 뭐 있어요? 협의, 광의. 알죠, 이거? 경제적은 뭐 있어요?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알죠, 이거? 기술적 측면 뭐가 있어요?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좋습니다. 이번에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을 묶어주세요. 1번에 무슨 부동산? 협의 부동산. 2번. 광의의 부동산. 묶었어요? 예.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 있다고 돼 있습니까? 네.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 플러스의 동그라미. 자, 그럼 대답하세요. 광의는 협의의 부동산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 플러스 뭐? 준부동산 네모를 빵 치세요. 네모 쳤으면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토지와 그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시. 협의와 광의를 구분하는 기준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준부동산이다. 준부동산 없으면? 협의. 있으면? 광의 내려옵니다. 용어 정리로 가보죠. 용어 정리. 용어 정리를 가시니까 준부동산, 의지의 부동산이라는 거 있어요? 예. 지금부터 그 등기란 단어가 제일 앞에 있죠. 그 앞에다 동그라미 1번이라고 써요. 앞에다가 동그라미 1번. 그 밑줄 치세요.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까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 밑줄 그었어요? 그다음에 옆에 부동산에 준하여 찾았습니까? 부동산 앞에 동그라미 2번 하세요. 동그라미 2번. 부동산 앞에다가. 그 밑줄 그으세요. 부동산에 준하여 지급되는 객체. 밑줄 그었어요? 예. 한 줄 내려오시니까 자동차 보이세요? 자동차. 한 줄 내려오면 있는데 자동차 앞에다가 동그라미 3번 하시고 앞에다가 동그라미 3번 하시고 자동차부터 4개만 밑줄 그으세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까지 밑줄. 밑에다가 쓰세요. 기계. 그 옆에 2개만 밑줄 그으세요. 공장재단, 강업재단. 밑에다가 재단. 옆에 어업권, 임목 2개 밑줄 그으시고 기타. 그러면 이제 대답 한번 해주세요. 준부동산이 뭡니까? 시작.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2번째, 부동산에 준하여 지급되는 객체로서 어떤 것들이 있다? 기계, 재단, 기타 있다. 되셨습니까? 예. 3번에 토지 정착물이라는 단어가 뜹니까? 예. 토지 정착물 앞에다가 눈 하나 그려놓으세요. 이렇게 눈. 또 나중에 그리고 뭔지 모를 수 있으니까 눈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눈 그렸어요? 예. 그럼 눈으로 봤을 때는 싹 다 뭔데? 토지 정착물인데, 오른쪽에 가시니까 동그라미 기역에 토지의 일부 찾았습니까? 그 밑에 토지로부터는 독립 찾았습니까? 예. 기역, 니은을 묶으시고요. 앞에다가 법이라고 쓰세요. 기역, 니은 묶으시고 앞에다가 법. 자, 그럼 다시 왼쪽, 오른쪽 비교하면서 갑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싹 다 뭔데? 토지 정착물인데, 법적으로 종류를 둘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뭐고? 일부고, 하나는 독립이다. 찾았습니까? 일부라는 글자는 밑줄만 하시고요. 일부. 위에다가 쓰세요. 종속. 위에다 쓰세요. 종속. 일부로 취급되는 것들은 종속적인 정착물이네요. 니은에 보니까 토지와는 독립적으로 간주되는 것 있습니까? 독립이라는 글자 네모. 이게 중요합니다. 독립 네모 하시고요. 위에다가 숫자 4를 딱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숫자 4. 독립 몇 개? 4개. 저 옆에 보니까 완성된 건물이 있습니까? 건물 앞에다가 동그라미 1번. 명인 방법을 갖춘 옆에 보니까 미분리 과실이란 말이 있습니까? 미분리 과실 동그라미 2번. 바로 옆에 보니까 수목의 집단이란 말이 있습니까? 동그라미 3번. 수목 앞에다가. 그리고 한 줄 내려오시니까 농작물이란 글자가 보이십니까? 거기 동그라미 4번.
그러면 이제 대답해 주세요, 다시. 눈으로 봤을 때는 싹 다 뭔데? 토지 정착물인데, 법적으로 둘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종속이고, 하나는 독립인데, 독립 몇 개? 4개. 말고는 싹 다 종속인 거야. 독립 뭐 있습니까? 건물, 미분리 가실, 20개 집단, 그 다음에 농작물, 그런 거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밑에 거 건너뛰고, 2번. 부동산의 용어 및 분류. 요거는 시험에 꼭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험에 꼭. 반드시. 앞에 우리가 방금 배웠던 것들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이번에 부동산의 용어 및 분류, 토지 분류는 시험에 꼭 나오는 것들. 출제 가능성 90% 이상 보시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올해 시험에서는 나지 건부지가 떴습니다. 나지 건부지. 올해 시험에 나지 건부지가 떴습니다. 그러면 또 나지 건부지 발표하시는 분들 올해 시험에 떴다고 올해 시험에 뜬 게 나지 건부지라서 내년 시험에는 나지 건부지를 빼고 공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럴 때 제일 깝깝하다고 올해 시험에 나지 건부지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떴어? 그걸 발표한다고. 찝찝해요. 찝찝해요. 올해 시험에 떴다고 그게 내년 시험은 다른 것 뜬다고 좀 쉬었다가 토지 용어 정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